이제 코비드-19의 족쇄도 좀 많이 풀렸고, 그리고 마음을 옥죄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좀 사그라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5월들을 잘 즐기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또 말들이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마디씩 끼워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씩 안 하면 사람값 못한다는 강박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채널 24K에서는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그런 속에다 말 또 하나 섞는 게 싫어서 취임사 분석이라든지 요새 아주 흔하게 쏟아지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논평 내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오는 얘기들을 듣다가 보니까 이 양반들은 이제 좀 이런 말 좀 그만하고 입 좀 닫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양반들이 또 그냥 여기저기 누가 참 언론사는 왜 그 양반들한테 이제 좀 단호하게 퇴역을 시켜주면 될 텐데 왜 거기다 갖다 마이크 자꾸 들이대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들 마이크만 대면은 요새 또 한 말씀씩 다 하지요. 아주 뭐 자기는 아주 절세의 경륜가나 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말들을 내뱉고 권력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는데, 글쎄요, 채널 24K가 듣기에는 훈수라기보다는 용이 못된 이무기가 심통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이어서 좀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얘기 속에서 근데 가장 많이 섞여 나오는 말이 요새 통합과 협치죠. 대한민국의 아주 유행어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통합과 협치를 얘기하는 양반들의 지나온 족적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 양반들이야말로 정말 통합과 협치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양반들 아닌가. 자기 말대로 해야만 모든 게 다 옳고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상대방은 용서 못할 놈이고 다 이렇게 살아왔던 양반들 아닙니까? 김종인 선생이나 뭐 요새는 이재호 씨까지도 마이크 잡고 뭐 열심히 하대요. 이러저런 양반들 거의 모두 평생을 외고집하고 그리고 정치 흥정하고 뭐 이런 걸로 나를 지새웠던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나와서 마치 대한민국의 살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마냥 통합해라, 뭐 통합이라는 언어가 왜 대통령 취임사에 안 들어있느냐 이러고 트집 잡고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 안 하고서는 정치 앞으로 꾸리기 어려울 거 뭡니까? 앞에 아직 시작도 이제 채 안 했는데 거기다 대고 초치는 겁니까? 재 뿌리는 겁니까? 듣기가 참 딱해서 이 얘기는 좀 짚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통합, 협치, 참 듣기에 좋고 말하기에 좋은 말이죠. 인간들이 쓰는 말 중에 이렇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말이 좀 많습니까? 자유, 평등, 정의, 이런 언어들 전 인류사를 관통해서 어느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표제어죠. 인류의 표제어가 돼버린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하고 거의 동격을 이룰 정도로 근사한 말입니다. 통합하라, 협치하라, 항상. 물론 그런 말들이 무슨 나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어들이 왜 언제 어느 때나 인류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강조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야 뭐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우리 이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목표, 이거를 가지고 살아온 게 누천년이 됐는데 결국은 그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고 실현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계속 숭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언어들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기에도 어렵다는 거,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읽으면서 충분히 음미를 해봤죠.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는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 정의라는 말이 과연 참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고, 이거를 참 기가 막히게 풍자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런 데서 우리는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인지,
멀리서 빛나는 별빛 같은 인간이 사랑하고 싶지만 참 실현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추상적 언어라는 거 우린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러한 언어들이 가지는 인간들의 그 DNA라고 그럴까요? 서로 생존 경쟁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사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존재는 뭡니까? 그 인간 자체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면 인간은 끝없이 추락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망정, 인간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쉽게 버릴 수 없는 통제장치 같은 것으로서 이런 언어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나마 그런 언어와 그런 목표, 그런 굴레조차 없다면 인간은 무한 타락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언어들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언어들은 표상으로 가질 수 있는 언어이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적인 언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합과 협치라는 거. 야, 그게 왜 도구가 될 수 없어? 그럼 한번 역사를 돌아보시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대강 좀 몇 가지만 더듬어 보시면 그랬나?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신구의 권력이, 통치 권력이 교체하는 시기, 또는 서로 아주 합칠 수 없을 정도로 참 치열하게 두 개의 권력이 대립하는 그런 피치기는 쌈질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이런 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속에서 있었던 현상들 한번 대강 좀 짚어보시죠. 우선 우리나라 역사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반도에서 최초의 사실상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낸 왕조는 고려 왕조죠. 이 고려 왕조를 최초로 통합한 이가 왕건 임금인데, 이 왕건 임금이 전체를 통합하고 나서, 통일을 시키고 나서 보여준 신라와 백제에 대한 통치 기술, 그거는 통합이고 협치였습니까? 자, 시급 하나씩 이렇게 줄게. 이거 가지고 잘들 거기서 먹고 살아. 야, 너는 그래도 왕급이었으니까 좀 큰 거 좀 주고, 그리고 고려 왕자 벼슬도 큰 거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통합이고 협치로 보이십니까? 잘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비롯해서 이제 역성혁명에 성공을 한 이성계 조선의 태조 임금, 이 이성계 임금이 조선을 세우고 나서 고려 왕조를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끝내 저 삼척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공양왕까지 처단을 하지요. 그죠? 그리고 왕시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숨어서 왕자 위에다가 사람 인자 써서 온전전자 전씨로 바꾸든지, 양쪽에 획을 그어서 밭전자 전씨로 바꾸든지 이러면서 숨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조선이라는 시대를 이끌어간 살인들, 이들에 의해서 권력은 완전히 교체가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왕조의 기틀을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태종 임금 아닙니까? 이 태종 임금이 그 권력을 교체할 때 딱 잡고 왕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한 행위가 뭡니까? 그거 협치입니까? 통합입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의 기틀이 만들어졌나요? 그러다가 이제 영종조대에 이르니까 이 사색당쟁이라는 게 심각해져서, 뭐 사실 당쟁이라는 거 옛날에 왕조 시대에 당쟁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의 당쟁이라는 거, 왕조가 수도 없이 200년도 못 가서 뒤집히는 거, 그거 다 당쟁의 결과고, 그렇죠. 당파적 정쟁. 그 당쟁이니까. 일본은 어땠나요? 일본은 700년 동안은, 무려 700년 동안을 다이묘라고 하는 전국을 지배 분할해서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 그들의 당쟁이었죠. 그들의 역사의 연속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색당쟁의 골치를 앓던 영종조 시대에 이르러서 시행된 탕평책, 그래서 그 탕평책,
협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요새 용어로 다 바꾸면은. 그런데 그 탕평책은 결국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까? 무슨 결과가 거기서 나왔나요? 사화만 진창으로 만들어졌던 시대 아니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통합의 기술과 협치의 기술, 그 의지가 없어서 생겨난 현상들인가요? 그럼 한번 중국 역사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아마 태평성대를 만들었었다. 그리고 정치가 그때 제일 잘 됐었다. 이거는 삼왕오제 시대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당태종의 정관지치라는 거, 그 얘기를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세민은 원래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로도 지정이 안 됐었는데, 동생이었는데, 그 형이 이건성이었죠. 태자로 지명이 된, 책봉이 된 이 형을 죽이고서 이제 이세민이 결국 황위를 찬탈을 했죠. 그런데 이 죽은 형 이건성이 밑에 위징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빠르게 이세민의 뱃속을 들여다보고 이건성이에게 과감히 이세민이를 제거해라. 아니면 네가 죽는다라고 이제 종주먹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성이라는 위인이 그와 같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거꾸로 당하고 황위를 빼앗깁니다. 이세민이 황위에 오르고 나서 위징이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징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뭐 당연히 죽겠지. 이러고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이세민이가 묻습니다. 넌 어째서 겁도 없이 이건성이 보고 나를 죽이라고 했느냐. 당연하지 않냐. 내가 모시는 주군이 근데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당신 죽이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민이가 이 위징이를 죽이지를 않고 중용해서 씁니다. 야, 이게 바로 충신이다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통합입니까? 협치입니까? 정반대에 있는 세력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품었어요. 통합입니까? 협치로 간 건가요? 이런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반대되는 권력끼리의 이렇게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일들. 이거 통합입니까? 협치입니까? 서양 얘기들 좋아하니까 서양 정치사, 현대 정치사 한번 잠깐 보면요. 서양의 현대 정치사 속에서 정말 국가 고난의 시기를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로서 미국에서는 링컨, 루즈벨트도 있지만, 그리고 영국에서 처칠, 이보다 여기에 필적할 인물들을 따로 꼽기가 어렵죠. 그들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통합입니까? 협치입니까? 뭡니까? 통합을 하고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고 나서도 링컨은 정치 세력들하고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링컨에 관한 저서들 여기저기를 보면 링컨이 얼마나 정치적인 이 흥정과 술수에 능수능란했는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기획적인 시합을 잘 했는지 놀라울 정도였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통합과 협치의 명수였다고 불러야 되나요? 처칠은 어떻습니까? 처칠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한 이제 총책임자였는데, 그때의 처칠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챔벌린 같은 챔벌 전 수상이었죠. 대표적입니다만은 얼마나 그들하고 대립했습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통합하고 협치하고 해서 전쟁했나요?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땀을 요구를 했어요. 대놓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인데 그 뒤에 있었던 총선에서 참패해가지고 그래서 수상직을 또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정치적 공작을 하고 흥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다시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들의 행보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거 통합과 협치의 모델입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훌륭한 정치의 모델들은 그래서 전부 통합과 협치였습니까?
최근의 얘기를 하나만 좀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1980년대 말에 와서 이제 영국이 참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이 창피스럽게도 경제가 폭망을 해서 IMF의 신세를 지게 되죠. 이때 영국은 참 분열할 대로 분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노동당 보수당이 서로 지가 많다고 이제 쌈박질을 하던 때인데 노조가 우리나라 지금 민노총 못지않게 아주 극성을 떨었던 그때입니다. 그래갖고 경제가 폭망했죠. 그 당시에 영국의 기차를 타면 기차가 제 시간에 지정된 정류장에 도착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철 수준의 기차에다가 게을러 빠진 영무원들, 참 분초를 틀리지 않는다고 하던 영국의 열차 운행이 그 지경까지 되도록 영국이 추락을 했었죠. 이때 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철의 재상이라고 철의 나비라고 불린 마가렛 thatcher. 이 여수상이 나오면서 통합하자, 협치하자 그랬나요? 이 사회를 이 꼴로 만든 부정적인 요소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그 thatcher 총리가 가장 즐겨 읽었던 책이 하이에크의 책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론자의 대표적인 이론가 하이에크를 들고 나섰죠. 그때 영국 노조는 정말 아주 가장 가혹한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영국은 그 IMF의 늪을 벗어났습니다. 통합과 협치라는 언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정서적이고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 언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언어. 그런 언어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책임질 일도 없는데 저는 말한 사람은 무슨 큰 깊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 그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조직,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깔려 있죠.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최소의 단위 사회 조직 속에서도 통합과 협치는 어렵죠. 요즘 부모 자식 간의 통합과 협치 얼마나 되는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친목 때문에 모이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자. 친목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작은 친목회 속에서도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속에 암암리에 묘한 생존 경쟁의 논리가 등장하게 되죠. 예외 없이. 누가 회장하냐, 누가 총무하냐, 그러다가 회비를 어떻게 썼냐, 누가 그런 결정 마음대로 했냐, 인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구체적인 논리, 사회를 만드는 도구, 그 도구라는 것은 본질이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그리고 인간의 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인간의 필요 때문에 탄생한 것들인 것. 필요가 인간의 현상,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물질, 그것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필요와 탐욕, 이것을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게 생존 경쟁이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장치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인간은 최악의 공멸의 상태로 막바로 떨어져 버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회가 공멸이라는 최악의 지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방법이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힘의 대결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있게 게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법치 아닙니까? 인간은 이 두 개의 논리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타협과 룰을 지키기, 이거죠. 거기에다가 너무 그렇게 까칠한 주제만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 유머라는 것을 플러스를 시켜서
인간적이라는 당의를 입히고 그래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실상의 모습이지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이 아닙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통합과 협치라는 외형적인 현상은 결국은 예외 없이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결합을 한 팔로워십, 리드하는 자와 끌려가는 자, 그들의 결합의 결과일 뿐입니다. 앞에서 제가 역사적인 사례 쭉 얘기하면서 이걸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했을 때 이제 그 답이 그거죠.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의 결합이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좋은 정치라는 건 팔로워들을 좀 더 많이 감동시켜서 이 사회 조직에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리더십 정치, 그거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졸지에 통합하고 협치하자 그러면 통합과 협치 되겠습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통합과 협치하자 그러면 협치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성립 자체부터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세력과 협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에 충실하는 정치 조직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자와 그 죄를 단죄하여야 할 자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우겨대거나 강요하는 거, 그것은 무엇인가 범죄를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무언가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버리고 감추려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억지 주장일 수 있고 결국은 사기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범죄를 덮기 위한 범죄, 그것이 감동적인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뻔한 얘기죠. 그런 협치, 그런 통합, 그것이 어떻게 착한 정치, 바람직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포도청에 포졸 나리를 체포하는 이런 상황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요약하면 좋은 정치라는 건 정직하고 유능한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좀 더 많이 감동시키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상대방을 어쩔 수 없어서라도 팔로워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기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로 좋은 사례를 한번 조언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건설할 때 그때 그가 보였던 리더십, 통합인지 협치인지 잘 들여다보라. 그것은 리콴유의 뛰어난 리더십, 좋은 리더십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조건 위에 세워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독일계, 프랑스계, 이태리계 서로 국적이 다른 뿌리가 다른 인간 집단들이 산속에 가난 속에 모여서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낸 리더십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들의 헌법이죠. 그러한 제도적 리더십,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통합이라는 언어로, 협치라는 언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어쩌면 혁명적 상황을 만들더라도 과감히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에 초치고 재뿌리지들 말길 빕니다.